3초. 조종간을 쥔 손이 숨을 참았다. 발사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얹은 채 나는 고도 1만 미터 하늘에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래로는 칠흑 같은 동해가 펼쳐져 있었고 계기판의 숫자들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발사. KF-21 날개 아래에서 세상이 잠시 정지했다. 그 다음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덩어리가 하늘을 찢었다. 수십 톤의 금속이 공중에서 분리되며 1차 추진체에 점화된 것이었다. 현무팸 RLBM.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이 그날 새벽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 상황에서 하늘로 솟구친 것이었다. 세상에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 저는 제3전투비행단 소속 조명수 중령입니다. 그날 새벽 2시 14분 KF-21 편대를 이끌고 동해 상공에서 현무5의 첫 실전 발사를 지켜본 조종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단 11분 동안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름이 막 끝나가던 그해 8월 말, 한반도 주변 상황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심야의 정체불명의 작업이 시작됐고 함경북도 산악지대에서는 대형 차량들이 터널과 터널 사이를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찰위성 아리랑 6호가 찍어온 사진을 분석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TEL이었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실 안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쏠 것 같다. 북한의 ICBM은 한반도에서 쏘면 미국 서부 해안까지 닿습니다. 하와이는 물론이고 로스앤젤레스도 사정거리 아닙니다. 그런 무기의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핵심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훈련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에서도 불이 붙었습니다.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 항공모함 산둥함을 포함한 대규모 함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센카쿠 열도 인근까지 접근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산둥함 갑판에서는 함재기들이 이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바다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폭격기 편대가 이륙했고 오키나와의 F-35들이 초계에 들어갔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들이 한반도 방향으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중국, 미국, 세 강대국이 동시에 움직이는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가장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릉기지의 경납고 안에서 극비리에 ALBM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 론치드 발리스틱 미사일,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 말 그대로 전투기에서 쏘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지상 발사와 잠수함 발사는 이미 여러 나라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은 당시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실전 배치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였습니다. 현무 ALBM은 원래 지상 발사용으로 개발된 현무5 탄도미사일을 항공기 탑재 버전으로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기본 사거리 3,000km, 서울에서 발사하면 베이징은 물론이고 상하이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탄두 중량은 8톤에서 9톤, 승용차 8대를 한 번에 들어 올리는 무게입니다. 처음 이 개발 계획을 들었을 때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런 걸 전투기에 달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설계팀은 해냈습니다. KF-21의 파일런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하고 무게중심 배분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해서 세상에 없던 무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공중 발사 버전은 지상 버전보다 약간 소형화됐지만 고도 1만 미터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중국 본토 해안 기지들이 모두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거리나 탄두 중량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낙하 속도입니다. 발사된 현무5는 고도 1000km, 외기권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물선을 그리며 목표를 향해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입니다. 낙하하면서 계속 가속해 마하10 이상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초속 3000m,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지표면을 향해 직하합니다.
그 속도에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콘크리트 100m, 30층 아파트를 세로로 세워놓은 두께입니다. 현무 5는 그것을 종이처럼 뚫습니다. 강철 방어벽도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이 평양 지하 200m에 구축했다는 김정은 전용 벙커도 현무 5 앞에서는 그냥 구멍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단순히 빠르고 무겁기만 한 게 아닙니다. 끝에서 춤을 춥니다. 마지막 낙하 단계에서 현무 5는 수평 방향으로 지그재그 기동을 합니다. 좌, 우, 좌, 우. 미리 계산된 회피 알고리즘에 따라 불규칙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낙하합니다. 적의 요격 미사일이 쫓아가지만 현무 5는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이론적으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HQ-9 방공망, 북한의 KN-6 방공체계, 둘 다 소용이 없습니다. 속도를 못 따라가고 기동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칩 트레이미터, 오차 반경 3m. 축구 골대보다 작은 범위 안에 정확히 박힙니다. 방을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ALBM의 전략적 가치가 더해집니다. 전투기는 어디서든 이륙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숨겨진 소형 기지, 산악지대 활주로, 적이 KF-21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전에 이미 발사가 완료됩니다. 준비 시간이 없습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미리 추적할 방법도 없습니다. 미군 장성들이 이 시스템을 처음 브리핑 받았을 때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모든 전략 방정식을 다시 써야 하는 수준. 그날 강릉 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KF-21 편대는 총 8기였습니다. 각 기체 아래에 현무 5 ALBM 1발씩 8발로 북한 핵심 전략 시설 전부를 타격할 수 있는 계산이었습니다. 지하 핵 저장고, 미사일 공장, 지휘부 벙커들, 그 모든 것이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존재를 아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극비 중의 극비였습니다. 미국도 공식적으로 알지 못했고 중국도 북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꺼낼 날이 왔습니다. 새벽 2시 5분 정찰 위성 담당관의 목소리가 작전실에 울렸습니다. 포착했습니다. 평양 북쪽 280km 산악계곡. 강열 신호 확인. 모든 시선이 대형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열화상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좁은 산간 도로 위, 거대한 T-1 한 대, 그 위에 우뚝 선 것은 북한의 최신형 ICBM이었습니다. 발사 준비 상태였습니다. 만약 적에 날아간다면 그 생각이 작전실 안의 모든 사람을 동시에 덮쳤을 것입니다. 하와이까지 닿는 탄도 미사일, 미국 서부 해안, 대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서해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산둥함 갑판에서 제-25 함재기들이 이함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단순한 존재 과시를 넘어 실제 전력 투사로 태세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동시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이중 위기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두 방향으로 분산시키면서 어느 쪽도 완전히 막지 못하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합참에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전명 천둥벼락, 즉시 실행, KF-21 편대를 둘로 나눴습니다. 독수리 1은 북쪽으로, 독수리 2는 서쪽으로 두 개의 위협을 동시에 제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ALBM만이 가능한 전략입니다. 지상발사 미사일이었다면 한 방향밖에 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KF-21 편대는 두 개의 전장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새벽 2시 11분 하늘에 거대한 비행체가 나타났습니다. 미군의 E-3 센트리 공중 조기 경보기였습니다. 등에 거대한 레이돔을 얹고 반경 400km를 감시하는 비행 레이더 기지, 괌에서 긴급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E-3가 우리 편대와 데이터 링크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감시망과 우리의 타격 능력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연결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비공식적으로 준비해온 협력 채널이 처음으로 실전에서 가동된 것이었습니다. 2시 12분, 화면 속 TEL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사일이 수직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에 진입한 신호였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시 13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2시 14분, 독수리 1, 발사.
KF-21 날개 아래에서 현무호가 분리됐습니다. 1차 추진체에 점화되는 순간 새벽 하늘이 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불꽃이 하늘을 가르며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하 3, 마하 5, 마하 7. 가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기권을 향해 치솟는 현무호를 레이더로 추적하면서 저는 그 궤적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거대한 운동 에너지가 하나의 점으로 압축되어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 1분 후 독수리 2도 발사했습니다. 중국 함대 방향으로, 물론 직격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대에서 50km 떨어진 해상을 목표로 설정한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목표까지 남은 시간 3분, 북한 TL 주변에서 차량들이 급히 이동하는 모습이 위성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들도 현무5의 낙하 궤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현무5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낙하 단계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좌, 우, 다시 좌. 북한의 요격 미사일이 쫓아갔지만 빗나갔습니다. 또 한 발이 날아왔지만 역시 빗나갔습니다. 현무호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시 19분, 평양 북쪽 산간 계곡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연습용 탄두였습니다. 하지만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충격파가 산 하나를 흔들었습니다. 목표 지점 중심에서 벗어난 거리 30m. 잽 트레이제 지미또. 실제 탄두였다면 반경 1km가 증발했을 것입니다. 북한 TEL과 그것을 조작하던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2시 20분, 서해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산둥함 함교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승조원들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50km 해상에 박힌 현무호가 만들어낸 충격파가 거기까지 전달됐습니다. 배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니. 중국 함장이 본국 사령부에 보낸 긴급 보고의 첫 문장이었다고 나중에 입수한 정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5분 후 산둥함 전단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TEL을 산속으로 숨겼습니다. 단 2발, 단 11분. 전쟁 없이 중국의 반응은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산둥함 전단 전체가 방향을 돌렸습니다. 아까까지 센카쿠 인근에서 위풍당당하게 함재기를 전개하던 그 함대가 동중국해 중심부로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호위 구축함들, 잠수함들, 전부였습니다. 작전실에서 그 위성 영상을 보던 사람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3시 정각, 베이징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중국 당국자들이 한국을 향해 쓰는 그 오만한 어조가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선언이 아니라 성명이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무력 사용은 지역 평화를 해친다고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보복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행동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주석이 군 수뇌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었나? 중국 군사정보기관에서 올라온 보고는 간단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개발 전 과정이 국내에서만 진행됐고 외부 공개는 없었습니다. 시험 발사도 국내 비공개 구역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KF-21의 성능 향상은 추적하고 있었지만 ALBM 탑재 능력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동부정부 사령부에서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대화상이 이제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연안에서 300km 이내는 위험구역, 300km. 그 범위 안에서는 항모와 상륙함 같은 대형 전력이 현무5의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사실상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공세적 작전이 불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중국 외교부에서 또 다른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해야 한다. 오전과는 다른 언어였습니다. 강압이 아니라 호소였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의 도발이라고 비난하던 CCTV가 저녁 뉴스에서는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톤을 바꿨습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후퇴였습니다.
며칠 후 입수한 중국 내부 문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존 해상 작전 계획의 80%, 수정 불가피. 수십 년간 쌓아온 동중국해 패권 전략이 한국의 ALBM 한 방으로 근본부터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난리가 난 건 맞았습니다만 그 난리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고위 장성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서로에게 한 말은 나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CIA도 몰랐고 국무부도 몰랐습니다. 동맹국이 세계 최초의 ALBM을 극비리에 개발해서 실전에서 발사해버렸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충돌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편이 이렇게 강해졌다고 환영했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가 복잡해졌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전 9시 30분에 들어온 보고 하나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북한 TL 전체가 산속으로 철수했습니다. ICBM 발사 준비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을 괴롭혀온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한국의 ALBM 한 발로 그날 해결됐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재 NSC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돈 한 푼 안 쓰고 북한 문제를 해결해줬어. 이보다 좋은 거래가 어디 있어? 국방장관의 분석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의 ALBM이 북한을 억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은 후방에서 지원하면 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오전 11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식 성명 한국의 정당 방위권 행사를 전적으로 승인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비공식 지시가 별도로 내려졌습니다. 미군의 KH-11 정찰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한국 ALBM 시스템과 연결하라. 23 센트리를 한반도 인근에 상시 대기시켜라. 이지스함 레이더 데이터도 공유하라. 미국의 전체 감시망이 우리 현무호의 눈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훌륭한 동맹입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무기 만들어서 나쁜 놈들 혼내주고 우리한테는 청구서도 안 보냅니다.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 반응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한국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초당적 결의였습니다. 한국의 ALBM이 미국의 이익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녁 6시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최종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한국 ALBM 편대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한미 동맹이 다시 한 단계 올라선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아시아의 체스판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TL 운용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발사 준비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늘에서 무언가가 날아올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하 깊이 파서 숨겨도 의미가 없습니다. 현무호는 지하 200m를 관통합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가장 잘 알게 됐습니다. 중국 해군은 새로운 작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연안에서 300km 이내에는 안전구역 표시가 없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공세적으로 움직이던 중국 함대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칭다오, 상하이, 닝보, 주요 해군 기지들이 모두 현무 5 사정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매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요즘 북한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국방장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억제력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억제력의 이름이 현무호 ALBM이었습니다. 강릉, 청주, 대구, 광주, KF-21이 배치된 모든 기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작전 참모들은 매일 밤 작전 계획을 짤 때마다 그 이름을 먼저 떠올립니다. 한국 KF-21이 어디 있나? 발사까지 얼마나 걸리나? 보이지 않는 존재, 하늘의 그림자, 그것이 지금 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손이 무선기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20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반사 반응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쏟아진 말이 잠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5대, 동북쪽 방면 접근 중, 영공 경계선 침범. 저는 리투아니아 육군 제5포병 여단장 유스티나스 발카우스카스 대령입니다. 그날 새벽 작전 상황실로 달려가는 복도에서 저는 할아버지가 보여주시던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1940년 여름 빌뉴스 거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련 붉은 군대 탱크들이 도심을 가득 메우고
찢어진 리투아니아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장면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레이더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듯 우리 영공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정보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이달 들어 7번째입니다. 7번째. 한 달에 7번 영공 침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건 낡은 소련제 견인포 24문과 구식 대공 미사일 몇 기가 전부였습니다. 마하로 날아다니는 현대식 전투기를 돌팔매로 상대하라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작전실에서 제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도 동시에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발트 3국이 동시에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턴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도 러시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심리전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무너뜨리고 저항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발트 3국의 지정학은 거의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서쪽 칼리닝그라드에는 러시아 군사기지가, 동쪽 벨라루스에는 친러 정권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폴란드와 이어지는 수발키 회랑, 그 좁은 통로가 막히는 날, 우리는 완전히 고립됩니다. 점심시간, 혼자 집무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골목에서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노란 배낭을 맨 아이 하나가 친구를 향해 달려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키이우 지하철역 대피소에서 공습을 피하며 떨고 있던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생각이 그날 제가 전화기를 집어든 이유였습니다. 한 달 전, 한국방위사업청 대표단이 우리 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여준 영상 하나가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였습니다. 사격 후 55초 만에 완전히 다른 진지로 이동을 완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거리 40km.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실전 검증된 무기였습니다. 현대전에서 발견되면 곧 파괴된다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K9는 발견되기 전에 사라집니다. 유령 같은 무기였습니다. 혹시 이것이 답일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강태준 대령. 국제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울에서 전화를 받은 강 대령의 첫 마디가 기억납니다. 대령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전화를 걸고 이틀 후, 빌뉴스 국방부 제3회의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차관 마르쿠스, 라트비아 준장 아이바르스, 그리고 저, 발트 3국 안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태준 대령이 회색 정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들고 온 서류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강 대령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우리 세 나라의 지도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뻗어나오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사거리가 붉은 원으로 그려져 있었고 그 원 안에 우리 세 나라의 주요 도시들이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빌뉴스, 리가, 탈린,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지난 6개월간 러시아 서부 군광구의 전력 증강 현황이었습니다. 평시 대비 3배, 공수부대와 해병대의 집결 움직임이 포함된 자료였습니다. 마르쿠스 차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기를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상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한국도 1950년 6월 25일 새벽, 아무 예고도 없이 나라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나누러 왔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K9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기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강 대령은 K9가 어떻게 약소국의 생존 전략을 바꾸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견인포는 사격 후 적의 역추적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하지만 K9는 사격 완료 후 1분 이내에 진지를 완전히 이탈합니다. 적이 역추적 좌표를 계산해서 반격 포탄을 보내는 시간이 2분에서 5분인데 그때는 이미 K9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는 포병. 네 번째 슬라이드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분석 자료였습니다. 드론과 포병의 협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전의 핵심은 화력이 아니라 생존성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K9 기본 사거리 40km, 신형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60km, 60km, 칼리닝그라드 기지의 일부 시설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였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진짜 제안이 나왔습니다. 강대령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포괄적 방위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지원, 그리고 우리 장교들을 한국으로 파견해서 실전 경험을 쌓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한동안 침묵에 쌓였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마르쿠스 차관이 화면 너머로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트비아의 아이바르스 준장은 뭔가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꿈꿔왔던 것들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준 대령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 2주 후, 저는 라트비아 북부 아드라지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기온 영하 25도, 입에서 나오는 숨이 곧장 얼어붙는 혹독한 날씨였습니다. 발밑에 눈이 밟힐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는 K9 자주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비교 대상으로 러시아제 ES-35 코알리치아 SV 모의 포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양쪽 다 자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포병 무기였습니다. 이날의 시험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 첫 번째 시험, 한랭 시동 테스트였습니다. 라트비아 포병대, 야니스 중위가 K9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그가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한 번에 걸렸습니다. 디젤 엔진의 낮은 울림이 새벽 정적을 갈랐습니다. 30초 후 포탑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첫 포탄이 목표 지점에 정확히 착탄했습니다. 반대편 훈련장에서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제 모의포대의 엔진은 한 번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하 25도의 추위가 유압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시동이 걸렸고 예열과 위치 보정까지 마치는데 거의 4분이 걸렸습니다. 첫 포탄의 명중률도 K9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오전 8시, 두 번째 시험, 연속 사격 능력이었습니다. K9는 3분 동안 분당 6발 최대 발사 속도를 유지하며 총 18발을 쏟아냈습니다. 자동 탄약 이송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포신 온도 관리 시스템도 이상 없었습니다. 18발 전부 목표 지점 중심에서 안정적인 명중률을 유지했습니다. 러시아 모의 포대는 초반 몇 발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연속 사격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포탄부터 명중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포신 과열로 인한 정확도 저하가 심각해졌습니다. 15발 연속 사격 후 냉각을 위해 사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오후 결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사격 후 진지 이탈 능력, 현대포병 전술의 핵심입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는 포탄 궤적을 역추적해서 발사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분에서 3분, 반격 포탄이 원래 사격 위치에 도달하는데 추가로 1분에서 2분, 즉 사격 완료 후 5분 안에 이탈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K9는 사격 완료 후 정확히 50초 만에 완전히 새로운 진지에서 다음 사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50초. 대포병 레이더가 역추적을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탐지 실패 메시지만 떴습니다. K9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러시아 모해포대는 진지 이탈에 3분 40초가 걸렸습니다. 실전이었다면 반격 포탄이 이미 명중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사격 진지의 가상의 반격이 집중되는 동안 포대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간결했습니다. 라트비아 국방부 알베르츠 준장이 총평을 냈습니다. 같은 155mm 구경 자주포인데 실제 운용 능력에서는 세대 차이가 납니다. 특히 혹독한 추위에서도 안정적인 K9의 신뢰성은 북유럽 환경에 완벽히 최적화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에스토니아 참관단의 마티 대령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K9의 자동화 시스템은 미래 전장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될 경우 그 잠재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반면 러시아제 최신형도 여전히 20세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를 시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최첨단 기술로 큰 나라에 맞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드라지 시험이 끝나고 나흘 후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발트 3국 합동 군사회의가 탈린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K9가 보여준 50초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의실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절망적이었던 장성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참모총장 마르틴 햄 대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50초.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전술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수발키 갭에서 탈린까지 이어지는 회랑, 그 곳곳에 가상의 K9 포대 위치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적의 대포병 레이더 탐지 범위와 K9의 기동 범위가 겹쳐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기존 포병 교리에서는 적의 역추적을 피하려면 사격 후 최소 3분에서 6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이탈하지 못하면 포대는 파괴됩니다. 하지만 K9는 50초 만에 사라집니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어떤 대포병 시스템도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라트비아의 레오니드 칼리셰 준장이 아드라지에서 직접 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첫 사격 완료 후 포탑 중립 복귀 10초, 주행 시작 15초, 새 진지 도착 및 재사격 준비 완료 30초, 총 55초. 실제 시험에서는 50초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동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온 알기르다스 부트케비치우스 대령이 또 다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영토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K9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입니다. 사격 후 10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데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적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속도는 곧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은 승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마르틴 햄 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K9이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주 방어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그날 밤 탈린 호텔 방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50초라는 숫자가 가져다 준 변화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탈린 회의로부터 한 달 후 저는 폴란드 북부 오르지시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아이언 울프 2024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19개국에서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참가한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발트 3국의 K9가 있었습니다. 관측소에는 나토 각국의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군 유럽 사령관 제임스 해커 대장, 독일 연방군 알프레드 마워 준장, 프랑스군 피에르 듀폰 대령, 그들의 시선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K9이 서 있는 쪽이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 적 기갑대대가 수발키 갭을 봉쇄하려 한다. 25km 떨어진 적 기갑 전력을 5분 안에 무력화하라. 5분. 적 증원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K9 엔진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포탑이 목표를 향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관측소 전자시계가 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 발사. 시작 신호로부터 42초 후였습니다. 25km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명중이었습니다. 그리고 K9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사격 후 즉시 이탈. 1분 15초 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두 번째 공격, 또 이동. 세 번째, 네 번째, 위치를 바꾸면서 계속 공격했습니다. 관측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커 대장이 옆 참모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마우어 준장이 쌍안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뒷폰 대령은 메모를 멈추고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분 40초. 마지막 포탄이 목표를 강타했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연기로 덮였습니다. K9는 다섯 번째 진지에서 이미 다음 사격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군 심판단장 페르 에베르트 대령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표 무력화 완료. 소요시간 4분 40초. 명중률 100%. 아군 피해 없음. 관측소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해커 대장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크에 우연히 잡힌 말이었습니다. 속도, 정확도, 생존성. 이건 다른 차원의 무기다. 독일의 마우어 준장이 독일 자주포 PGH-2000과 직접 비교했습니다. 같은 임무를 PGH-2000이 수행한다면 최소 10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도 적의 반격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프랑스 듀폰 대령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자주포도 K9이 보여준 기동성과 화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포병 전술사의 새 장이 열린 날입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강태준 대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용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랑보다는 다음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령님, 오늘 K구가 보여준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의지와 훈련이 실제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한 것은 K구의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발트 3국이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합동훈련이 끝나고 한 달 후 빌뉴스 작전 상황실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울려 퍼지던 경보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는 참모들의 표정에서도 긴장감 대신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칼리닝그라드에서 왔습니다. 정보 참모의 보고에 따르면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 상당수가 내륙으로 철수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도 확인되는 변화였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탈린 상공에서 주 3회 목격되던 튜-95 전략 폭격기 출현 빈도가 한 달에 한 번 수준으로 줄었고, 리가 앞바다에서 벌어지던 러시아 해군의 도발적 훈련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나토 훈련에서 K구가 보여준 4분 40초의 결과가 레이더 너머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빌뉴스 시민들의 일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전투기 소리에 불안해하던 시민들이 평온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목소리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빌뉴스 대성당 광장을 걸으면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광장 한편에 전시된 K구 자주포 옆에서 초등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노란 배낭을 맨 아이들이 거대한 포신을 배경으로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아이가 옆에 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안전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이 광장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K구가 가져다 준 것은 군사적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위로 민간 항공기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지난 여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시베리아행 화물 열차, 강태준 대령과의 첫 통화, 영하 25도 아드라지 훈련장, 나토 합동 훈련에서의 4분 40초.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조용한 하늘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후 러시아의 도발이 현저히 줄어든 시점에 빌뉴스의 한 전통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만찬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대령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발트 3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네리스강 위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게디미나스 성탑의 조명이 어둠 속에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마르쿠스 차관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킬 용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습니다. 라트비아의 아이바르스 준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K구이 보여준 것은 기술적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에 강 대령이 있었습니다. 강태준 대령이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선배들의 의지가 오늘의 K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빌뉴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 아르비다스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영공 침범 70% 감소, 국민 안보 신뢰도 2배 향상.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 운명의 주인입니다. 만찬이 끝날 무렵 강대령과 함께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K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었고 의지였습니다. K9이 가져다 준 안정감이 우리에게 다시 꿈꿀 용기를 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뉴스 공항에서 강 대령을 배웅했습니다. 창밖으로 발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겨울빛이었지만 두려움이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전기에서 일과 마감 신호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이상 없음. 하늘은 평화롭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이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광장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 것, 노란 배낭을 메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제 우리는 안전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한국에서 온 천둥 소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불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어떤 미사일보다 강한 방패입니다. 발트의 하늘이 오늘도